안녕하세요. 저는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기혼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페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채널의 오래된 구독자 중 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저도 꽤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접했지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제게도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전에 저처럼 이것들은 나와 먼 얘기다 생각하며 듣고 계실 테죠? 근데 이게 나와 먼 얘기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바로 당장 내 사연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어쩌면 내일은 이걸 듣고 있는 분 중 또 다른 누군가가 사연을 쓰고 계실지도 모르죠.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니까요. 앞서 소개했듯 저는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남편과도 재미없을 정도로 평범하게 만났죠. 수더분한 성격이 마음에 들어 연애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장기 연애가 됐지 뭐예요. 다툴 일이 별로 없어서 그랬는지 연애는 길어졌고 우린 당연한 듯 결혼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회사원인 남편에겐 형과 여동생이 한 명씩 있었는데요. 오랜 연애 시간 동안 저는 남매들과 모두 돈독한 사이가 되었어요. 특히 신우가 된 남편의 여동생과 친해졌죠. 언니 언니 하며 애교 부리는 모습에 제가 마음을 꽤 줬던가 봐요. 남편과 다퉈도 남편 여동생과는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함께 쇼핑할 정도로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신우와 저는 여느 친구 사이 못지않은 막역한 사이가 되어 있더군요. 반면 아주버님과는 그처럼 허물없진 않았답니다. 어쩌면 동성이 아니라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아주버님은 약간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고 처음엔 불편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그래도 제가 세 남매와 모두 돈독하다고 표현한 건 남편의 말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형이 워낙 사람에게 마음을 잘 안 연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한번 열면 끝까지 그 사람 편이래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런 불의를 보고도 눈 감고 고개 돌려가면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했던 이유가요. 어쨌든 남편 말에 의하면 형이 저랑 둘이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엄청 친한 축에 속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쩌면 형이 홀로 외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챙겨드리곤 했었죠. 그럴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쑥스럽게 웃던 아주버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그런 일을 벌이셨다는 게 지금까지도 좀 믿기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나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여자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변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무튼 다시 생각해도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아주버님과 남편이 딱히 살가운 관계는 아니었어도 지금처럼 나쁜 사이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우리 중에 가장 멋지게 살 거라 믿은 아주버님이 제일 불행해진 것도 역시 큰 충격이었고요. 세상 무난한 성격을 지닌 세 사람 뒤엔 그들을 바르게 키우신 어머니가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 남편이 14살이던 중학교 1학년이었던 때 시아버지와 사별하신 후 홀로 세 아이를 키우셨대요.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엔 여자 혼자 아이 셋을 키우기가 더 버거웠다네요. 뭐든 잡히는 대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어머니는 그중 비교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고된 파출부 일에 정착하셨답니다. 손끝이 야물고 성실한 데다 입이 무거운 편이라 인기가 아주 많으셨다더군요. 음식 솜씨는 좀 좋게요. 누구든 저희 어머니 음식을 먹어보면 함부로 식당에 가지 못할 정도라니까요. 학생 시절부터 남편과 연애한 저는 휴일이면 을에 그의 집으로 놀러 가는 일이 잦았고 그때마다 당연하다는 듯 어머니의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복스럽게 먹어 예쁘다며 매번 고봉밥을 주셨죠.
교복을 입은 채 머슴이나 먹을 법한 굉장의 양의 밥을 받아들고 제가 세상 다 가진 표정을 하고 찍은 사진은 아직도 우리 집 벽에 걸려 있어요. 남편은 소시적 자기가 찍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잘 찍지 않았냐며 감탄하곤 해요. 그럼 저는 모델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응수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 두 사람은 어린 그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행복하게 웃습니다. 마냥 재밌고 즐거웠던 때니까요. 그만큼 그 시절은 우리에게 정말 값진 추억이랍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로 늘 바빴어요. 어머니 혼자 고생하는 걸 볼 수 없다면서요. 정말 효자죠? 좀 더 나이 먹고 만난 사이였다면 효자 남편과 살면 시집살이 장난 아니라던데 하며 그와의 결혼을 회피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정도로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늘 어머님을 위했답니다. 아주버님도 어릴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연봉 높은 회사에 들어가서 어머니랑 동생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소리도 종종 했거든요. 공부를 잘했던 덕에 집안의 모든 지원이 아주버님에게 쏟아지고 상대적으로 남편과 신우는 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있던 터라 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마음 변치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연애 경험 전혀 없이 공부에만 매진하다가 명문대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입사할 때까지 쉼없이 달렸던 탓일까요? 여자에게 미쳐 앞뒤 분간을 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말입니다. 아주버님은 입사하고 얼마 되지 않아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수줍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그 여자친구가 제 형님이 된 거고요. 연애는 저희가 훨씬 오래 했지만 결혼은 아주버님이 1년 빨리 하게 되었답니다. 아무래도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연봉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했겠죠. 부러운 마음을 누르고 저는 두 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이렇게 또 새로운 가족이라니 너무 흥분됐었죠. 처음에는 말입니다. 이쯤 되니 모든 일의 원흉이 된 형님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형님과의 첫 만남이 어땠는지 알게 된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분노를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정작 저는 그때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길을 지나다 보면 목이 돌아갈 정도의 미인들이 간혹 있죠? 제 형님은 그런 사람 중 하나였어요. 늘씬한 몸에 옷도 잘 입었는데 걸친 것 모두 하나같이 고가의 것들이었습니다. 명품 같은 거 잘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의 브랜드들이 많았죠. 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딱히 예쁘단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컸어요. 간혹 사람들이 인사치레로 귀엽다고 말해 주었지만 그런 외모 칭찬은 하나도 즐겁지 않았죠. 제가 봐도 동그란 얼굴에 몸매도 그저 평범하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주눅이 들었던 것도 같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는데 동기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고속 승진을 한 직장 상사라고 했어요. 연상이고 또 능력 있는 여자라고요. 형님에겐 대체 없는 게 뭘까 싶었죠. 저랑은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이제까지 아주버님께 느낀 그런 위화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이요. 너무 잘난 사람 옆에 있으니 제가 좀 못나 보인다는 생각이 잠깐 들긴 했지만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된다는 것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간 고생하신 어머님과 장남 학비 마련 돕는다며 애썼던 남편과 신우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 여겼으니까요.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무슨 말이라도 걸어보려고 저는 그녀가 들고 있던 가방을 언급했어요.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다고요. 당시엔 몰랐는데 제가 모르던 로고가 적힌 그 가방도 나중에 찾아보니 상당한 고가 명품이었고 인터넷 최저가로도 200만 원이 넘는 그런 모델이었더라고요.
형님은 우아하게 웃으시면서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좋은 구두를 신으면 그 구두가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처럼 좋은 물건을 지니면 그만큼 좋은 에너지가 발산되거든요. 여기까지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형님은 그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제 친구들이 화를 냈던 것도 바로 이 말 때문이었죠. 시장에서 산 싸구려 가방 들고 다니면 사람이 그만큼 격 떨어진다는 거 잊지 말아요. 부드러운 말투와 온화한 표정으로 한 말이라 처음엔 그것이 상당히 폄하적인 말이라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어요. 높은 자리에 있다더니 사람을 많이 상대해봐서 말투와 분위기가 사뭇 남다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저도 종일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저는 왜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걸까 싶기도 했고요. 형님의 말에 반응한 건 당시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산 싸구려 가방 아닙니다. 10주년 기념으로 백화점에 가서 제가 사서 선물한 가방이에요. 저는 당연히 저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들고 있던 가방은 남편의 말 맞다나 시장표 싸구려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공격적으로 느껴졌는지 그의 목소리가 조금 격앙되어 있었어요. 모멸감을 느낀 모양이더라고요. 거길 나와서까지 남편이 저에게 따로 이렇게 말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가방 싸구려 아니야. 내가 백화점에서 점원 추천받아서 40만 원 넘게 주고 산 거니까 전혀 기죽을 거 없어. 라고 말입니다. 그런 그에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웃어주었어요. 내 생에 가장 비싼 가방을 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격지심 같은 걸 가질 수가 있겠냐고요. 남편은 형님의 가방이 어떤 명품이고 얼마짜리인지 지금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는 남편의 이런 모습이 어쩐지 더 사랑스러웠지만 이런 남자들 속 터진다는 분들도 간혹 있더군요. 역시 생각하는 건 다들 다른 모양입니다. 남편의 반응에도 형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더욱더 부드러운 눈길로 그러셨죠. 어머, 오해하셨네요. 딱히 그쪽이 그렇다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 그리고 혼자 작은 소리로 피해의식 어쩌고 그렇게도 말한 것 같은데 역시나 너무도 예쁜 말투로 말씀하셔서 그게 나쁜 뜻으로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뭐라도 한 번 더 응수하려고 했지만 제가 가만히 그의 소매를 잡아 끌며 고개를 가볍게 저었어요. 형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런 논쟁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은 낮게 한숨을 쉬며 더는 말을 잇지 않더군요. 저는 작게 고마워라고 했고 그제야 남편의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게 보였어요. 어쨌든 형님이 정말 신비한 재주를 가진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홀리기도 하는 건가 싶었을 만큼이요. 남편과 형님이 그렇게 신경전을 하는 사이에도 아주버님은 그저 흐뭇한 얼굴로 넋을 잃은 채 형님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예뻐 죽겠다는 딱 그런 표정으로요. 이전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버님의 새로운 모습이기도 했죠.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은 그 모습조차 저는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긴 시간 연애한 우리에겐 없는 모습이기도 했으니까요. 그 사건을 계기로 남편은 형님을 속물이라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되도록 같이 있을 자리도 만들지 않았고 나중엔 아예 형님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더군요. 이러다 형제 사이까지 멀어지게 될까봐 중간에서 저만 괜히 눈치를 봐야 했죠. 그러다 저도 형님과의 사이가 불편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이었어요. 누군가의 머리채를 잡았던 건요. 남들이 그러는 걸 보게 될 때면 왜 저렇게까지 싸우는 걸까? 말로 하면 될 걸 하고 생각했는데 세상엔 말로 해서 안 될 인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무지막지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들 사연이 있었던 거죠.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될 그런 이유가 분명 각자에게 다 있었던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화도 잘 안 내는 성향인 제가 그런 짓까지 벌이게 됐는지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당시 제가 결혼 1년 차 정도 됐을 때니까 형님은 결혼 2년 차였을 때네요. 아버님 제사 때문에 모인 자리에서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대체 형님은 생각이 있는 분일까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 많다는 소시오패스, 뭐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첫 만남의 일화에서만 봐도 형님이 보통 성격이 아니라는 건 이 사연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쉽게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남편이 형님과 대면대면하고 난 후엔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저라도 일부러 밝게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그날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임신이 되고 최대한 몸을 아끼며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하혈하는 바람에 급히 병원에 가보니 유산이라고 하더군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던 제게 남편은 제사에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같이 쉬자고 했어요. 어머니께는 자기가 잘 말씀드리겠다면서요. 그러자 아이를 잃은 것도 낳는 것만큼이나 몸이 축나는 일이라며 우리 집으로 와서 제 수발을 들어주신 어머니가 생각나더군요. 제가 가지 않으면 더 걱정하실 것 같아 저는 괜찮다고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은 아주버님과 미리 와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어머니께서 저를 품에 안고 말씀하셨죠. 몸은 괜찮고 힘들면 안 와도 된다고 둘째한테 말했는데 옆에서 신우도 제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더군요. 많이 걱정했는데 그래도 얼굴 보니까 마음은 좀 놓인다.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도 되고 아무 때고 먼저 집에 가도 되니까 몸 생각만 해. 저는 그런 두 사람에게 괜찮다며 웃어 보였어요. 그러자 신우가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차라리 울어 언니. 그렇게 웃는 것보다 차라리 우는 모습 보는 게 덜 슬프겠어. 그렇게 모두의 관심이 제게 쏠렸던 게 싫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걸까요? 나중에 형님과 저만 주방에 있게 됐을 때 형님이 가벼운 목소리로 제게 물었어요. 근데 동서, 몸 관리는 안 해? 저는 유산까지 했는데 왜 몸보신을 안 하냐 그런 뜻인 줄로만 알고 했어요, 형님. 감사하게도 어머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잘 챙겨주고 가셨어요. 아니, 몸매 관리 안 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도 유산한 지 시간이 좀 되지 않았나? 왜 지금까지 몸이 이래? 당혹스러웠어요. 다들 피하고 있던 단어인 유산이라는 말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요. 임신하고 유산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 몸이 좀 붓고 두루뭉술해진 건 사실이니까.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형님처럼 몸매 관리해서 예쁜 모습으로 살게끔 살 좀 빼란 소리 하고 싶을 수 있었다 쳐요. 그런데 뭐든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은 제가 그럴 정신까진 없어서요. 그렇게까지 말하고 대화를 끝내려고 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얼른 털어버려. 솔직히 다행인 부분도 있고 뭐. 다행인 부분이요? 그래. 동생 내가 먼저 애를 낳으면 족보가 꼬이는 거잖아. 나중에 내가 낳은 애가 동선 애한테 오빠, 누나 그런 호칭을 하면 얼마나 우습겠어? 안 그래? 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웃으며 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유산된 게 다행이란 소리잖아요, 이게. 고깝게 듣지 말아줘. 그냥 내가 솔직해서 그런 거니까. 얼른 추스르고 몸 관리해서 애는 다시 낳으면 되는 저는 형님의 말을 자르며 말했어요. 형님은 솔직하단 말이 무례하고 몰상식하다는 것과 같은 뜻인 줄 아시나 봐요?
그러자 형님이 피식 웃더군요. 처음 만났던 날 남편과 대화하며 보인 그 웃음과 같은 것이었죠. 이래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피곤하다느니 하며 형님이 혼자 중얼거리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어지간한 일로는 화를 내지 않는 성격이라 가방 사건 때 남편이 화낼 때도 저는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딱히 우리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잖아 하면서요. 하지만 이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눈물로 얼룩진 지옥 속에서 사는 제게 뭐라고요? 그나마 다행? 분노가 극에 달한 저는 그대로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형님이 쇠된 비명을 날카롭게 내질렀고 온 가족이 주방으로 뛰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형님의 머리채를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아주 대머리를 만들어버릴 작정이었으니까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지금이야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여유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엔 정말 처절한 마음이었어요.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였으니까요. 결국 한참 만에 저에게서 벗어난 형님이 씩씩거리며 시댁에서 사라졌고 아주버님도 그 뒤를 급하게 따랐죠. 저희 두 손엔 형님의 윤기나고 찰랑거리던 머리칼이 마구잡이로 헝클어진 채 덥수룩하게 쌓여 있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이 일이 있고 난 후 더는 아주버님 부부와 보지 않았어요.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중간에서 아주버님은 병풍인 양 형님에게 아무런 제지도 가하지 않았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것이 결국 그토록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끔 만든 발판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형님의 만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형님이 최연소 부장 타이틀을 달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임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까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이 저를 애워쌌어요. 얼른 마음을 추스리려 애썼죠. 하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님 제삿날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떠올라 제 마음은 한참이나 음험한 기운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했죠. 그런 서로의 소식은 남편과 아주버님을 통해 오고 갔습니다. 회사 때문에 먼 지방으로 간 신우를 제외하고 어머니, 아주버님, 남편 이렇게 세 사람이 시댁에서 가끔 식사하면서 서로의 소식을 나눴거든요. 이런 집안 사정과는 상관없이 어머니와 저는 여전히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제가 시댁으로 갈 때도 있었고 어머니께서 우리 집으로 와주실 때도 있었고요. 종종 밖에서 만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형님이 쌍둥이를 출산할 때가 다가오자 어머님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아주버님 집에 들어가 살면서 아기들 키우는 걸 도와주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이미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하나도 아닌 두 아기를 돌보다가 건강을 해치면 어쩌나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차라리 산후 도우미를 쓰는 게 낫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이미 집을 처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뭔가 싸했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집을 정리하시다니요. 마당이 있어서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옥상도 있어서 장독대도 들 수도 있는 그런 정겨운 주택을 그렇게 금세 처분했다는 말씀에 저는 몹시 서운했어요. 집안의 나무들과 평상, 계단 하나하나가 어린 시절부터 남편과 쌓아올린 추억의 부산물로 느껴졌으니 당연했죠. 제가 너무 섭섭해하자 어머니가 절 다독이시더군요. 어차피 혼자 살기엔 큰 집이었고 큰애 집에 들어가서 살면 필요도 없을 집이라고요. 어머님이 결정하신 일이니 저는 더 왈가왈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아주버님 내로 들어가 살더라도
지금처럼 가끔 저와 밖에서 같이 식사하시거나 종종 우리 집에서 주무시기로 하고 얘기를 마무리했죠. 어째서 안 좋은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쌓아던 그 느낌에 더해져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악할 만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무슨 일일지 감이 잡히시나요?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더라도 누구 짓인지는 이제 다들 아실 테죠? 그래요. 우리 집안으로 굴러들어온 괴물, 형님이었어요. 남편은 회식이 있다면서 좀 늦는다고 했던 터라 집안일을 끝내놓은 후 저는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려던 참이었죠. 그때가 아마 저녁 8시쯤 됐을 거예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신 것 말입니다. 작은 애니? 엄만데 나 좀 이 집에서 데리고 나가줄 수 있겠니? 제발 부탁이야. 큰애 오기 전에 얼른 와서 나 좀 도와다오. 어머니 목소리는 어딘지 정신없어 보였어요. 어머니와는 그간 종종 통화하긴 했지만 매번 아기들 때문에 나올 수 없다고 하셔서 벌써 반년째 못 뵙고 있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직감한 저는 당장 차키를 챙겨 형님네로 갔습니다. 방 2개 빌라에서 전세로 사는 우리와 달리 형님네는 화장실이 2개나 있고 방이 4개인 정남향의 로열층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었죠. 어머님과 함께 살게 돼서 큰 집으로 옮긴다며 형님네는 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거예요. 처음 들어가 보는 그 아파트 단지는 넓고 쾌적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어머니가 알려주신 동호수로 찾아 올라갔어요.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며 저 왔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니께서 안쪽에서 문을 열어주려 하셨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더군요. 어머님, 문이 고장났나 봐요. 열쇠 수리공 바로 부를게요. 급하게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따는데 그분이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밖에서 이중잠금 할 수 있게 따로 설정을 해둬서 안 열리는 거네요. 보통은 어린애가 혼자 문 열고 나갈까봐 하는 건데 이 경우엔 3만 원 추가됩니다. 바로 알았다고 하면서 조금 더 빨리 끝내주시면 그만큼 추가 금액 더 드린다고 했더니 열쇠공은 손놀림이 빨라지더군요. 중간중간 아파트 문을 슬며시 두드려 어머니가 괜찮으신지 확인했어요. 금방 될 거라고 안심시켜드리면서요. 어머님은 안에서 거의 울다시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그런 어머님을 달래드렸죠. 어머님, 괜찮아요. 문 금방 열어드릴 거니까 조금만 진정하세요. 아셨죠? 조금 지나자 문이 열렸습니다. 웃돈까지 얹어 얼른 돈을 주고 열쇠 수리공을 보냈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어머님께서 저를 와락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마주 앉고 등을 쓸어내려 드렸죠. 그런데 등으로 뼈가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대체 살이 얼마나 빠지신 건지 제가 기억하던 어머님 모습과는 완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시선을 떨구자 어머님께서 짐을 신발장 옆으로 나란히 가져다 놓으신 게 보였죠. 어머님은 급히 눈물을 훔치시더니 얼른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큰애 오기 전에 얼른 이 집에서 나가자고요. 뭔가에 쫓기듯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아기들은 다 재워놨으니 큰애 올 때까지 깨지 않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단출한 어머니의 짐을 들고 함께 얼른 그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벗어나자마자 어머님께서 오한든 환자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안도감에 그러시는 것 같더군요. 제가 근처에 차를 세우려 하자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말입니다. 최대한 멀리 가자고. 아니, 아예 너희 집으로 지금 바로 가자고.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제가 신호 걸린 사이 뒷자리에 있던 담요로 어머님을 덮어드리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 중이니
아무것도 묻지 말고 지금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요. 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남편은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불과 반년 만에 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 줌에 잡힐 것처럼 가늘어진 허리와 볼이 푹 패어 뼈 모양 그대로 가죽만 입힌 것 같은 얼굴까지 말입니다. 남편은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리고 어머님을 한껏 안은 후 울먹이면서 말하더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다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어머님께 그러게 왜 그 집에 들어가셨냐, 가지 마시라 하지 않았냐, 라는 말 따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더 상처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머니는 집안일부터 아기 돌보는 것까지 온갖 일을 해야만 했대요. 형님이 들어왔을 때 청소가 되어 있지 않거나 아기를 시켜놓지 않으면 바닥에 있는 장난감들을 집어 어머님께 마구 던졌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얼른 어머님께 다가앉아 옷을 끌어올리고 어머니 팔이며 다리를 훑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여기저기 멍자국이 가득했어요. 남편이 어금니를 깨물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저는 그대로 어머니를 껴안고 오열했어요. 어머님, 왜 진작 전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시더군요. 큰애가 매일 핸드폰을 숨겨놓고 출근해서 전화할 수가 없었어. 형님은 어머님을 모셔가 놓고 그렇게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은 외출하기 전 자신이랑만 연결되는 구형 통신 장비만 하나 두고 나간다고 했어요. 아기들한테 일이 생기거나 위급한 상황일 땐 그걸로 연락하라고요. 이게 말이나 되나요? 여러분은 상상이 되세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식으로 노인을 학대한다 말인가요? 그럼 얼마 전까지 저랑은 어떻게 통화하신 거냐 물으니 형님이 옆에서 통화 버튼 눌러주고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 같이 밝은 목소리로 통화하셨던 거고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가 봅니다. 기이하고 가학적인 행동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굳은 일은 어머니께 다 맡겨놓고 형님이 어머님께 드린 돈은 단돈 10만 원이었다고 해요. 그 돈마저 아기들 분유와 기저귀를 사는 것에 다 쓰게 만들어버리고요. 이게 정말 사람인가요? 겉모습만 그렇게 화려하고 멋지면 뭐하나요? 안에 든 게 썩은 달걀보다 더 악취 풍기는 시궁창인데 정말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구나 하는 생각밖엔 안 들더군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어머님께 핸드폰 지금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빠져나오느라 너무 정신없고 무서워서 어디 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달려가 노트북을 들고 오더니 말했어요. 엄마, 지난번에 제가 폰 새로 사드리면서 앱이랑 전화번호부 기존 거 그대로 옮겨드렸잖아요. 그때 자동 통화 녹음 기능도 함께 들어갔을 거예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이것만 확인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요, 우리. 남편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님의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되어 클라우드로 연동되고 있었어요. 남편은 녹음 파일을 모두 하드에 저장한 후 병원에 가자고 말했어요. 우린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 진단서를 뗐습니다. 의사가 어머니를 진찰하더니 놀라더라고요. 6달 전보다 어머님의 몸무게는 7kg 줄어들어 있었고 영양 불균형 또한 심하다고 했어요. 여기저기 멍자국과 상처도 보기 힘들 정도로 많았고요. 의사는 어머님께 전치 4주를 진단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폭행 사건의 경우 전치 4주부턴 징역 6개월이 구형 가능합니다. 절대 용서하지 마시고 꼭 벌받게 하세요.
뉘우치지 않을 사람들에겐 용서는 사치예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와 안 드시겠다는 어머니 식사를 억지로 조금 챙겨드렸어요. 소화하시기 쉽게 죽을 만들어드리고 따스한 물로 씻겨드린 후 주무시는 모습까지 지켜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게 고봉밥을 퍼주시던 따스하고 환한 시어머니가 이렇게 연약하고 앙상한 모습으로 제 앞에 계시다니 계속해서 터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죠. 어머님의 숨소리가 고르게 퍼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받아둔 자동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열어봤어요.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남편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어타 놓기를 반복했죠. 녹음 파일엔 그 여자와 어머님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벌레만도 못한 그 괴물이 너무도 다정한 말투로 어머니께 말하더군요. 어머님, 팔출부일 오래 하셨다면서요. 입주 팔출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힘들단 건데요? 아들네 집에서 그냥도 도와주시는 어머님들 많으시던데 저희는 돈도 드리잖아요. 이어 어머님이 간절하게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정말 너무 괴로워서 그런다. 나 좀 살려다오. 이제 나도 많이 늙어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림 못 봐. 그러니 그냥 다른 사람 구해. 모르는 사람이 제 살림 만지는 거 싫어요. 그러니 지금처럼 아기들도 그렇고 살림도 계속 어머님이 살펴봐 주세요. 그럼 아기 봐주는 사람이라도 따로 구해. 더는 못한다. 난 절대 못해. 그렇게 힘드세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애들을 그냥 국가보육시설에 보내버려야겠네. 아니, 해외로 입양을 보내버릴까? 당황하는 어머니께 그 여자가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어머님 아들과 달리 전 능력이 많아서 최연소 부장까지 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축하한다고도 해주셨잖아요. 최연소 임원을 거쳐 대표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자꾸 이렇게 징징대시면 곤란해요. 녹음은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갈수록 어머니는 울부짖고 그 여자는 웃으며 사람 미치게 하고요. 어머니께서 저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고 하자 그러는 즉시 바로 애들은 고아원에 보내버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핸드폰을 숨겼는지 더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다음 날 병가를 냈어요. 병가를 사유로 쓴 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몸이 아픈 것 이상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어머님은 저와 함께 집에 계시고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불효자 방지법의 일부라도 적용시켜서 아주버님네 부부를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봤죠. 아직 실효성은 없는 법인지라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지만 노인 학대죄와 특수폭행은 적용시킬 수 있다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가 바로 두 사람을 고소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이 내용을 위임한다는 어머니의 자필 서명과 도장이 찍힌 종이, 의사의 진단서, 폭행의 흔적이 남은 어머님의 신체 사진, 음성 파일에서 추출한 통화 기록과 원본이 든 USB까지 모두 다 첨부해서요. 한 가지 더, 그 집의 문을 딸 때 불렀던 열쇠공이 증인으로 출석해준다고 해서 그 내용도 따로 변호사에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저희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돌릴 수 있다는 변호사 말에 남편이 그 사람을 설득했대요. 여기까지 마친 남편은 아주버님의 회사로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천연덕스럽게 남편 앞으로 나온 아주버님을 향해 남편이 팔을 치켜들어 있는 힘껏 따귀를 때렸다고 해요. 뭐가 부러지는 소린가 싶어 멀리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정도로 강하게요. 그리고 아주버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난 공부 못했으니까 잘난 형이 대학 가고 좋은 곳 취직하고
그런 게 옳다고 생각했어. 지금의 네 위치 너 혼자 만든 거 아니야. 어머니의 뼈와 살이 녹아있고 나와 은주의 피땀이 녹아있어. 그런데 네가 감히 어떻게 엄마를 그렇게 대해?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네 여편네도 쓰레기지만 더 나쁜 건 방관한 너야, 이 새끼야. 아주버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고개만 숙였다고 하네요. 그런 형을 향해 남편이 말을 이었다고 했어요. 방금 너랑 그 여자 고소하고 왔어. 어찌나 열심히 엄마를 부려먹고 학대했는지 여기저기 흔적들을 많이 남겼더라고. 기대해. 앞으로 집도 회사도 아닌 교도소에서 먹고 자게 만들어 줄 테니까. 아주버님은 그런 남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기만 했다더군요. 어머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 갔어요. 하지만 아주버님 때문에 늘 마음 한켠이 무겁다고 하셨죠. 제 마음 같아서는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지만 어머님은 영 내키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자식인데 하시면서요. 며칠 전 아주버님 내외가 집으로 찾아와 열어주지 않는 문 앞에 찬바닥에 몇 시간이나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로 호소 한 통에 마음이 약해진 거겠죠. 악어의 눈물인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결국 어머님은 저와 남편에게 고소를 취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어머님께선 그 둘이 정말 반성해서 용서를 빚는 것 같으냐고 제가 여쭤보자 어머니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아가, 자식이란 게 그렇더라. 아무리 주고 또 줘도 끝이 없게 주고 싶은 존재 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거. 그게 바로 새끼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천륜이니까. 천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어째서 천륜으로 지키시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우린 어머님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어요. 어머님의 뜻을 존중해드리고 싶었으니까요. 고소는 취하되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두 사람은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었답니다. 역시 정의는 살아있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요? 어떻게 새어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버님네 회사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대요. 어린 쌍둥이를 키우는 부장과 과장 부부가 시어머니를 감금해 놓고 착취하며 학대했다는 내용으로요. 사람들은 가십의 주인공이 누군지 금방 알게 됐고 두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린다고 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들은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억울할까요? 아니면 좀 더 조심할 걸 재수없게 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머님은 저희와 함께 지낸 지 약 2달 만에 체력을 거의 회복하셨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몸무게도 많이 돌아오셨고요. 어린 시절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면 제게 언제나 맛있는 밥을 주시던 그때 따스했던 그 눈빛도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어요. 초반엔 늘 불안한 눈빛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그 여자가 쫓아와 금방이라도 어머님을 끌고 갈 것만 같다고 안절부절 못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잘해드릴 생각이에요. 어떻게든 우리와 함께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엄마랑 사는 거 불편하진 않니? 전혀요, 어머니. 그렇게 말해주다니 고맙구나. 그래도 나 방 구해지는 대로 얼른 나가도록 하마. 저는 어머님의 두 팔을 꼭 잡고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와 계속 함께 지내세요. 전 어머니랑 사는 거 너무 좋아요. 가지 마세요, 제발. 혼자는 외로우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님의 눈망울이 촉촉해지더군요. 되짚어 보면 사실 어머님께서는 홀로 외로우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형님이 처음부터 어머니 핸드폰 뺏고
문을 밖에서 잠가둔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그 고된 생활을 스스로 견디셨던 건 역시 외로우셔서 그러셨던 거 아니었을까요? 어머님께서는 제 말에 순순히 수긍하셨어요. 그래, 외롭지.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알 거야. 옆에 남편이 있어도 외롭고, 없으면 더 외롭고, 자고 나면 한 명씩 저 세상 가고 없으니, 친구가 있으나 없으나 외롭다는 거. 그래, 맞아. 큰 놈 집에서 북적북적 지내니 몸은 힘들어도 그리 좋을 수가 없더구나. 지금도 쌍둥이는 너무 보고 싶어. 어머님의 손을 잡고 가만히 제 배 위에 올려드리며 말했죠. 저희 부부에게도 쌍둥이만큼이나 특별한 선물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그러자 어머님 얼굴에 화색이 돌더군요. 장하다고, 축하한다고 저를 몇 번이나 안고 토닥여 주셨어요. 그리고 결심한 듯 말씀하셨죠. 아가도 곧 태어날 테고 우리 계속 같이 지내려면 좀 더 넓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겠니? 여기 전세 계약도 곧 끝난다며.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께서 잠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이거 이사할 때 보태렴. 특별한 선물로 찾아온 우리 손주에게 나도 이 정도 정성은 보여야 하지 않겠니? 통장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2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어머니께 여쭤보지 않을 수 없었죠. 대체 이게 무슨 돈이에요? 무슨 돈은 집 한 돈이지. 그거 아주버님한테 다 주신 거 아니셨어요? 어머님과 합치면서 아주버님네가 신축 고가 아파트로 이사 갔으니 당연히 거기에 어머님 돈이 전부 들어갔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주긴 걔들 하는 거 봐라. 뭘 믿고 돈을 턱하니 주겠니? 계속 달라고 보채는 걸 이런저런 핑계로 버텼지. 어쩌면 그래서 나한테 더 모질게 했을지도 모르겠구나.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쩌면 어머님은 시숙님 부부에게 어느 정도는 그냥 당해주자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그리고 또다시 마주할지 모를 외로움을 밀어내기 위해서요. 그러다 강도가 너무 심해지고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셨던 것 같지만 말입니다. 어머님께서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외로움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부담이 될까 다시 집을 구해 홀로 나가겠다고 하신 어머님 마음에 어찌나 가슴이 시리던지요. 전 어머님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턴 이 며느리가 지켜드릴게요. 외로움으로부터든 못된 그 여자로부터든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제가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요. 험한 일을 겪으면서 저희 어머니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셔야 했어요. 상담 선생님도 이젠 어머니가 많이 안정되셨다고 하고 제가 느끼기에도 어머니는 이전의 모습을 많이 되찾은 것 같긴 해요. 아직도 간혹 밤에 악몽을 꾸고 벌떡 일어나는 일이 좀 있긴 하시지만은요. 그래도 앞으로 더 나아지시겠죠? 시숙님 부부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시죠? 건네 전해 들은 얘긴데 두 사람 아주 곤혹스러운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를 학대 감금했던 게 단지 내 시터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쫙 나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아주버님이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쌍둥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군요. 남들 눈을 중시해서 엄청난 고가의 신축 아파트로 무리하게 이사한 탓에 대출금 갚느라 허덕거리고 있다고도 하고요. 덕분에 그 여잔 당근으로 명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심지어 속옷까지 다 내놓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빤스까지 명품 입는 여잔데 그걸 못 알아보고 머리채를 잡아 돌렸으니 화날 만도 했겠다.
그러자 남편이 크게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도 같이 웃음을 터뜨렸고요. 저도 덩달아 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우린 조금씩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제가 겪은 폐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사연을 듣는 입장에서 추천과 댓글을 남길 땐 별 생각이 없었는데 막상 제가 사연을 남기고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사연 신청된 게 채택되어 영상이 만들어지면 어머니께 보여드리려고요. 저희 어머니께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직접 보시라고 꼭 전할게요.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답변은 못 남기겠지만 보고 꼭 힘내실 수 있게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요.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문제 삼느냐에 따라 바뀐다더군요. 문제에 잠식되지 마시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여러분을 응원할게요.